알츠하이머에 걸렸다던 전두환 씨. 그런데 버젓이 골프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나와 상관이 없고 발포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어서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는 그 연희동에 살고 있으니까요. 네네. 서대문구의 이제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기도 한데 이 골프장 화면 잡으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영상 보고 전두환 씨가 생각보다 건강해서 너무 놀랐다 이런 반응들 많은데요. 네. 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지 지금부터 보여드린 영상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아니 광주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돼서 모른다 난.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왜 발포 이게?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해. 당시에 너 실권 군대 갔다 하셨잖아요. 왔냐? 너 실권 군대 갔다 하셨잖아요. 왔냐? 예. 나 아프다. 알츠하이머라서 못 나온다. 재판에 못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골프를 친다 이런 얘기는 많았고 저희가 사진은 잠깐 보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고 대화하는 걸 직접 들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만솔 이 구의원 예. 정의당 부대표 상당히 뭐 오랜 기간 추적을 했고 결국은 영상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 이만솔 그 부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10분 남짓 대화를 했는데 예. 본인은 도저히 치매라고 믿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게 10분이라는 시간이 또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골프를 자주 치러 아주 좋아하는 것 같고 잘 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라 캐디분에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크로스 체크인데 골프 치는 내내 타수 계산이 캐디인 나보다도 정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상당히 골프 실력도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부인 이순자 씨하고 광주 법정에 이제 출석할 때마다 불출석 요청을 계속하면서 예.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사유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지금 예. 몸도 그렇고 대화하는 모습도 그렇고 상태를 봤을 때는 좀 믿기가 어렵다.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 정말 아픈 거야 하는 점이 아닌 것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솔 부대표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의사 표시가 너무나 또렷해요. 명확합니다. 답을 하는 걸 저희가 다 봤는데 옆에서 보기에 60대 정도 기력 같았다. 네. 오늘 저희 YTN에 오전에 출연을 하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드라이버 샷은 매우 호쾌했고 아이언 샷은 정교했습니다. 네.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고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88살이시잖아요. 예. 근데 뭐 한 60대 정도의 기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또 제가 가까이서 대화를 한 10여 분간 나눴는데 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또렷하고 명확하게 제가 이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 과의 어떤 이런 접촉이나 제보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는 캐디들도 있었어요. 어떤? 옆에서 본인들도 가끔 타수를 까먹거나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씨는 본인 타수를 절대로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이 없답니다. 아주 또렷이 계산을 하는 걸 보면서 골프장 캐디들도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예. 드라이버 샷은 호쾌했고 네. 아이언 샷은 정교했다. 정교했다. 옆에서 보기에 이랬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캐디들이 옆에서 이제 종종 오나 본데
타수 계산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네, 자, 두 가지 면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피지컬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라도 보통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건 게이트볼입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굉장히 활동량이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그냥 조그만 막대기로 공을 그냥 치는 정도에서 노인분들이 주로 즐기는 게이트볼은 아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딱 2년만 지나면 90살이에요. 88의 나이로 골프를 친다는 것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홀과 홀의 이동을 직접 걸어서 짧은 거리는 걸어서 다니면서 드라이버 샷을 날릴 정도면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뭐 8살의 어떤 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골프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9홀만 하더라도 각각 홀마다 계산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타를 쳤다 해서 이분이냐 아니면 파냐 아니면 언더냐 이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개는 이제 그러니까 도우미 분들이 전부 다 계산을 해주지만 네. 본인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알츠하이머병이 상징되는 단기 기억 상실증 이미 2013년도에 진단을 받아서 재판부에 냈습니다. 2013년도부터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이다. 이 알츠하이머병은 단기 기억 상실증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해를 약을 거듭할수록 먹더라도. 예, 약을 먹더라도 보통은 한 7년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고 그 이후부터는 너무나 급격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벌써 지금 6년이 지난 시간이라면 초기 진단에서 6년 정도면 엄청나게 발병 속도가 진행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 타수를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할 수밖에 네. 없겠죠. 7년 알츠하이머를 알았는데 본인이 친 골프 이 타수를 정확히 계산하고요. 네. 또 아까 얘기 들어보셨지만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내가 발포 책임져 있지 않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이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가?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가 네. 여러 증상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광주와 관련한 직접적인 질문에 예. 이제 이 회피하는 답을 한 그렇죠. 거죠. 이 발언 때문에 네. 더 공분도 사고요. 그렇죠. 근데 이 회피하는 답변 자체가 예. 지금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인지했을 있다는 가능성이 크고 예. 이건 뭐 가능성입니다. 네. 뭐 그 속내를 우리가 정확히 꿰뚫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 10분 남짓의 대화 전체에서 아까 이만솔 부대표가 한 이야기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자, 대화를 하면서 뭔가 예. 치매 증상이나 좀 이제 이상하다라고 하는 징후를 느꼈느냐 이 질문에 이만솔 부대표가 질문을 하면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끊고 들어와서 네. 좀 곤혹한 질문, 난감한 질문은 당신 군대는 갔다 왔느냐 그렇죠. 또는 명함이 있느냐 네. 이렇게 좀 회피하는 쪽으로 이 대화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이해하고 답하는 것으로 본인은 확인했다는 것이고 그 가장 민감한 질문이 광주에서 왜 그러셨습니까? 왜 발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광주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내가 발표를 발표할,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환기되는 소송, 재판 또는 이제 어떤 출판이나 증언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제 기관총에서 발사가 있었고 전일 빌딩의 탄흔을 가지고 국방부가 기관총 발포를 인정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전투기들이 발진되게 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나 기록이 확인되기도 하고 예. 묻혀 있었던 게 최근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 확인된 거지만 당시에 전두환 장군이 광주에 왔다가 한 것까지 회의를 주재하고 간 것까지도 뒤늦게 30여 년이 흘러서야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나는 발포를 명령할 위치에 없었어. 이 자체가 명확하게 자신의 죄를 쳐내는 그러한 발언으로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만솔 이 부대표가 예. 해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렇게 좀 이 치매가 하나의 핑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정황을 드러낸 거고요. 저 또 아까, 영상을 이제 네.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골프라는 스포츠를 오래 많이 반평생 함께 즐긴 분들은 예. 정말 연세가 있어도 굉장히 잘 치시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골프는 멘탈 스포츠다. 타수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전략이 있어야 그 한 홀 한 홀을 점령해서 최종적으로 이기거나 지거나
자신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는 건데 멘탈 스포츠를 알츠하이머 환자가 저렇게 일상적으로 예. 그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저 나이에 비해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까 저는 뭐 골프 평론가가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드라이버는 호쾌했고 예. 예, 아이언샷은 정교했다. 네. 좀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라면 멘탈에도 이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정한 스윙도 그렇지만 뭐 정신력도 그렇지만 뭐 이게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카트를 타지 않고도 다 맞아요. 걸어서 이동했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 늘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돈으로 골프 치려면 돈이 들 텐데요. 네. 예. 자, 이 부분도 사실 골프가 한두 번 문제가 된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경호를 받지 못하죠. 그런데 출소 이후에도 경호를 계속 받아서 그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도 골프가 문제가 됐었어요. 골프장에 하도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5명의 경호원이 있는데 그 5명의 경호원이 골프장까지 가면서 우리가 세금으로 그걸 전부 다 내줘야 되느냐라는 기사도 있었고 또 올 1월 달에 벌써 이 기사, 골프와 관련된 기사들이 집중이 됐는데 그게 2018년도에 검찰이 이 소환을 했을 때 계속 불출석했거든요. 건강 상황 이유로 2번씩이나. 근데 그때도 이미 골프장에 출입했다라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어서 예. 문제가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골프와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때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무슨 돈으로 골프를 치러 다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고 또 내가 굳이 골프장에 가는 것을 돈을 내면서까지 가겠느냐 이 직위에 뭐 하면서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골프장 주인 지금 그 대표 되시는 분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라운드를 돈 걸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 뭐 향회, 뭐 동창회와 함께 내가 지인들과 어울리는 것이지 내가 골프장에 뭐 피를 내면서까지 골프를 즐기지 않는다라는 측근들의 어떤 뭐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골프가 갖는 의미, 그러니까 골프를 즐긴다라는 의미가 미국처럼 그렇게 대중운동, 생활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골프장에 갔을 때 아무리 자기가 돈을 내지 않는다라도 엄청난 어떤 비용이 든다라고 우리가 보통 네. 알려지고 있는데 클럽하우스 비용까지 뭐 다 합치면 그런데 28만 원밖에 재산이 없는 분이 이렇게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할 정도로 지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골프장에 이것도 사실 밝혀져서 그렇지 더 많이 사실은 일상화돼 예.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까지 한다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예. 봅니다. 골프는 이렇게 치는데 체납 추징금은 안 내고.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이만솔 부대표가 또 체납 추징금 안 내냐 이런 질문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대신 납부해줘.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저희가 얘기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화면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후에 되면은 그 추징금을 지금 법으로는 받을 네, 수 없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의당 차원에서 여기 관련한 법을 좀 네. 추진해 보겠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미 10월 후반에 예. 천정배 대한신당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네. 이게 더 추가로 발의할 게 아니라 지금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통과시키면 되는 그 건데. 이름이 뭐냐 하면 전두환 사후 끝장 환수법입니다. 아. 이 법의 취지 내용을 보면요. 예. 지금 전두환 추징법도 5.18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사실은 이게 소급하는 것은 위헌이다.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예. 근데 이게 합헌 판결까지 받으면서 지금 2,205억 원의 추징금 중에 약 절반,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1,030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데, 자, 이 절반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법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후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추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 최근에 국정농단 재판도 그렇지만 부가형이에요. 징역 몇 년, 징역 20년에 뭐 벌금 200억, 추징금 70억. 그래서 그 피고인이 혹은 그 이제 형을 받는 사람이 소멸되면 사후에는 예. 부가형이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정배 의원의 법의 취지는 뭐냐면 독립 몰수제를 세워야 한다. 예. 그 사후에 예를 들면 범죄 은닉금들이 드러났어요. 예. 근데 그 추징 못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독립 몰수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세워서 그 범죄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범죄로 인해서 형성된 재산이
제3자에게 있더라도 이걸 다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법인데 오늘 이만솔 부대표가 정의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법도 취지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10월 24일인가 제 기억에 발의된 이 전두환 사후 끝장 환수법 네. 이것을 함께 좀 민주당, 같이. 정의당, 예. 대한신당 이 5.18을 좀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치 세력들이 연대해서 이걸 지금 입법해 놓는다면 지금 사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또 네.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5.18 진상조사 특별법은 통과됐죠? 통과돼서 얼마 전에. 발효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진상조사의 그래도 인적 여야가 구성만 통과시켰습니다. 조금 나날이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법안은 이미 이제 발의가 돼 발의가 돼 있으니까 있는 거고요. 조금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뤄내면 될 맞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또 하나 지금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내가 못 나간다. 그래서 법원에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네. 앞으로 이 재판에 이 영상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그럼 당장 구속하라. 그리고 불출석 허가를 이제 취소하고 출석시켜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들여다봐야 될 게 1심 재판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예를 들어 판결로 이 3년 이하의 벌금, 이 형 자체는 사자 명예훼손은 3년 네.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상의 3년 이하의 징역, 징역. 500만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이 불출석 허가서도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의 그러니까 이 형량이 낮은 범죄에 관련돼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1심 재판부가 이런 것들을 다 참작을 해서 뭐 법정 구속형을 뭐 선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되겠지만 그 전에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라도 빨리 출석시켜라 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다시 논쟁을 벌이면서 재판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1심 재판이 끝나는 거는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빨리 1심 재판을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아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국민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판 과정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아프다더니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네. 모습을 저희가 전두환 씨의 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죠. 2025년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폐지하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특목고하고 자사고 없애면 결국 전처럼 강남 8학군의 이른바 명문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대안처럼 떠오를 거다. 이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인데요. 어제 그 발표한 내용을 잘 보면 예. 일반고를 그야말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잘 키워서 그야말로 일반고도 특목고처럼 만들자. 그냥 학교에 따라서는 뭐 외국어 중점 학교를 만들고 예. 이 과학 중점 학교를 만들고 예. 그래서 예술 중점 학교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특정한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일반고 아이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쪽에 살아야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고로 아니, 다 전환하고 나면? 학교를 특정하게 하지 말고 예. 교육 과정을 특정하게 만들어주자. 어느 예. 학교든지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학생들이 자기 선택을 그 학교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조변석계, 막무가내, 좌충우돌,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의 실상입니다. 조국 사태 수습하려고 난데없이 정시 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 특목고를 또 모두 없애겠다고 합니다. 줄곧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입니다.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또 한마디로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강남 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국민들께서 원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선택권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본인들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습니다. 국민들 기회만 모두 박탈해버립니다. 예,
정부의 정책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뭐 네네. 과학고라든가 영재고, 예술고는 남겨두고 네. 나머지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다 일괄. 네. 2025년에 일괄 전환을 네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들을 줄 세우지 않겠다 이런 취지는 누구나 공감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나씩 좀 보면 2025년입니다. 네. 이러면 다음 정권이죠. 정부 그것도 이제 반환점을 둔 이후란 말이죠. 이게 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첫 번째 이런 의문점. 이건 이제 다음 정권이 누구냐. 예. 지금 어제 발표된 이 정책을 이제 계승해서 실행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에 큰 변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물음표가 찍히죠, 당연히. 그게 이제 맹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안 하던 걸 갑자기 하겠다는 거냐.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질타, 조변석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고 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각 교육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던 건데 올해도 이미 여러 번 그 지역, 광역 지역별로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예. 어딘 자사고에서 취소 일반고 전환, 조치가 어디는 되는 자사고 거고요. 유지 예. 이걸 우리가 봐왔단 말이죠. 자사고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평가를 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던 흐름을 이번엔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파격인 겁니다. 지금 몇 개냐면요. 대상학교가 79개예요. 자사고가 42개 있어요. 현재 예. 전국에. 그리고 국제고와 외고가 37개 있어요. 그래서 79개의 학교를 2025년이 되면 자동 일괄로 일반고 전환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폐지라는 표현을 교육부가 굳이 안 쓰고 있어요. 폐지가 아니라 전환이다. 일반고로 전환한다. 일반고로. 그 안에서 명칭도 그냥 써라. 어. 그리고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런 교육과정 커리큘럼대로 수행해라. 다만 지위 자체가 이젠 일반고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요. 학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자사고 학비가 한 1년에 1,000만 원이 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학교마다 격차가 있습니다만 대학 학비 수준이거든요. 일반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학교는 학교대로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 자사고 연합, 자사고 교장 연합회에서는 교육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반발이 심합니다. 학부모도 일부 학부모는 또 반발이 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고 있던 흐름을 이제는 개별 교육청이 아니라 예. 교육부 차원에서 2025년을 못 박았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교육계 반발은 당연한데 저는 이 고민이에요. 학종이냐 정시냐 이제 이 과제도 남아 있지만 우리 교육 정책에 정답은 없다. 정답은 그렇죠. 없는데 늘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이 문제다.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가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교육을 세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나는 나중에 뭐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모르죠. 예, 지금 이 정책도 예. 2025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렇죠. 대입을 해야 되는 수험생이 이 됐을 정책이 때거든요. 실현이 네.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그렇죠.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반고로 다 전환을 하면 서열화가 없어질 것이냐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이 더 클 것이다. 이제 정시정책까지 발표되면 그쪽에 부동산값까지 들썩거리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강남 8학군이 왜 들썩거리냐 하면 강남 8학군에 뭐 옛날 유명 명문 공립학교나 사립학교가 있는 이유도 있지만 그곳에 바로 그런 학원가들이 밀집해 사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명문 학원가 또 명문 일타 강사라고 표현되는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그래도 그런 그 교육을 네. 받을 수 있고 명문고에 진학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집값은 오르게 되고 강남 불패 심하다. 뭐 여기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강남의 학원가가 언제나 그러면 지금까지 성행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가면서도 그 제도에 편승해서 도리어 학원가는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타 강사가 없어지면 그다음에 논술이 강화되면 논술 강사들이 또 생겨나고 논술이 없어지면 또다시 뭐 수시를 위한 또 컨설턴트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그 학원가의 이 유명한 강사들이 12월 달에 학부모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정책을 만들었다. 내가 교육부에 얘기를 했다. 서로 그 유명한 그 학원 대표들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확인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그것이 예.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영향력이 사실 아무리 어떤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독버섯처럼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 문제도 사실은 정부가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교 평준화를 한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74년이에요. 그때가 얘기 돌았을 때가 뭐냐면 아들인 박지만 씨가 학교 갈 때다. 그래서 폐지됐다라는 설이 돌았어요. 본고사 없앤 게 언제입니까? 1981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딸 학교 갈 때 딱 본고사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전부터 무슨 뭐 앞좀 말씀하시듯이 교육부가 뭐 네. 만들어 왔다고는 하지만 그때 이렇게 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탓이다. 합법적 불공정이다. 해서 제도를 좀 손대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무슨 뭐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왔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좀 방향을 맞게 잡았다면 속도를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교육은 큰 그림을 그려야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테니까요. 이 부분 좀 국민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하나 뜨거운 감자가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지금 모병제 네, 카드를 네, 네.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2025년쯤 되면 네. 이제 갈 수가 없다는 인원을 징집할 채울 수가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징집 네. 자원이.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병제는 가야 할 길이다. 예. 근데 이것도 시기가 역시 문제다. 방향은 맞는데 방향은 맞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보수 진보 의미 없이 징집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는 분단 상황. 예.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의 혹시 이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적 아니냐? 우리는 안보가 제일 중요한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또 가상의 적을 혹시 일본은, 혹시 중국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가 군의하고 있어요. 예. 모병제는 당연히 이 강군으로 가기 위해서 선진국형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한 가야 할 방향인데 시점이 가까운 네. 미래냐, 먼 미래냐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좀 끄집어낸 것이 이거 딱 야당으로부터 선심성 공약. 20대 청년층이 좀 이제 문재인 예. 대통령 지지율에서 이탈하니까 그걸 타겟으로 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받기 좋은 타이밍에 이 보고서가 등장했을 뿐인데 네. 왜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참여정부 시절에도 모병제 얘기 나왔고 가장 가깝게는 모병제 주장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수에서 이게 또 웬 말인가 시끌시끌했어요. 남경필 전 지사는 지금 정계 은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보 망라에서 다 모병제는 큰 흐름은 가야 할 길인데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네.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고 좀 이른 시점에 나오다 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일 이제 뿐이다. 이것이 총선 접는 전략이 분위기입니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 이 앞서서 이제 총선 기획단 발족했을 때 15명 중에 4명이 청년위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지지층 이탈한 20대들 특히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야당에서는 이게 선거를 위한 도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표 계산을 좀 해보면 네. 만약에 모병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면 네. 들어오는 표가 많을까요? 나가는 표가 많을까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예. 사실 당장 이것이 정말 이득이 가느냐라고 예. 물어보신다면 저는 별로 이득이 가지 않는다고 봐요.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안에서도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사실은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여기서부터 언제부터 모병제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모병제는 말씀하셨듯이 아주 장기적인 거예요. 지금 뭐 초등학생이나 네. 혹은 아직 뭐 그 초등학생 이전에 그런 어린이들이 2023 앞으로도 한 뭐 2030년 인구 절벽이 네, 완전히 네. 결정됐을 때 그 위험한 시대가 2030년이거든요. 그럼 7년 정도 앞으로 10년 정도의 그 플랜을 갖고 하나씩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논란의 과정을 지켜본 20대가 이 정부가 모병제 진짜 한다고 이 마음을 바꾸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참 힘든 문제다. 그런데 네. 말씀하셨듯이 설익은 문제를 지금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냐. 선진국 말씀하셨지만요. 일본이나 미국도 사실은 지금 그 모병제로 간 사람들의 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대만, 뭐 호주 모두 다 스웨덴 모두 다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네. 이 역시 그런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뭐 아직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하고 국방장관도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보수통합 얘기 잠깐 네. 해볼 텐데요. 지금 약간 속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
통화는 일단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보수 재건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만들자. 여기까지는 네.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고 예.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고 보수 대통합은 지금 내년 총선을 놓고도 혹은 총선 이후를 놓고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건 아까 교육 정책하고 똑같이 예. 가야 되는 길이고 모병제랑 마찬가지예요. 이 논의 없이 선거를 치르기 어렵습니다. 총선 넘어 대선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제 현실론의 차원이에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가운데 있고 우리 공화당 있고 이 바른미래당 내에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비당권파 유승민 계죠. 이쪽을 양쪽을 다 끌어안아야 보수 대통합이에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공화당 세력하고만 합치겠다. 예. 중통합이 되는 거고 미안하지만 이제 강성 보수는 우린 버리고 합리적 보수 중도 쪽으로 가겠다. 유승민 예. 의원 측과 우리가 통합하겠다. 소통합이 되는 거고 이런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대통합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저는 올 연말까지를 넘어서서라도 이게 가능하겠는가의 확률을 현실 가능성. 저 혼자 계산을 해보니까 한 예. 14.8%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네. 얘기가 되는데 한국당의 지금 통합 실무팀이죠. 이양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고향인 창녕, 그다음에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고향인 거창, 그다음에 이인재 전 의원은 뭐 논산. 이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리면 소위 잠룡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전략적 요충지인 수도권에서 네. 큰 전쟁을 한번 치러 주시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분들 이름에 걸맞는 데 가서 싸우셔야지. 그 고향 가서 당선되면은 뭐 당연히 당선되실 거 아니겠어요. 탄핵의 강은 무조건 건너야죠. 사실 우리 보수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네. 그러면은 전부 다 부정적이거든요. 예. 국민들도 그리고 우리 지지층도 보수 세력 지지층도 통합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무조건 건너야 한다 이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생각이 워낙 그 보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실제로 통합이 된다면 지지율이 얼마나 오를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네. 오늘 뭐 동아일보에서 한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확연히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39.5% 대 22.4%에서 만약 통합이 된다면 37.5 대 32%. 그러니까 통합정당과 그 자유한국당만 하더라도 10% 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수 정당이 이렇게 그 총선에서 분열된 적은 거의 없어요. 한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과 그다음에 영남 일부 세력, 그다음에 운동, 예.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했던 세력과 통합을 하는 그런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언제나 분열과 통합을 되풀이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최초는 아니죠. 지난번처럼 이게 지선과 또 대선처럼 이번에 갈리게 된다면 어차피 분열된 그런 이 지지율로는 민주당을 네. 이길 수가 없겠죠. 이런 수치로만 보면 당연히 통합해야지 이기는 건 맞으나 가장 큰 변수는 이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나 바른정당 계열이나 전부 다 사실 통합 안 하겠다라고 돌아설 때고요. 그런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가겠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별로. 네. 그렇다면 통합에 훨씬 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보수 통합이 성사된다고 하면은 또 어디까지 될지 네. 그 사이에 또 지금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해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복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요. 좀 예측하기는 힘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